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2023년 8월 5일 시행됐던 그 109회 이런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보면 자, 이런 시험이죠. 보통 전 15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1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질문은 다음 중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갖고서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그다음에 혼합거래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여기 거래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회계 순환 과정에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의 그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거래 상품, 거래되는 제품을 갖다가 거래가 된 다음에 그 거래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 복식북이라고 하죠. 그 기록 방법으로 기록하는 그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많이 질문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나 여기 이론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전산회계 2급은요 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될 것들 또 용어 잘 구분하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또 기출문제를 푸시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암기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다시 한번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쓰면서 하다 보면 여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PPT로 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시고요. 이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띄어내서 파워포인트로 하나씩 설명을 해 보아 드리도록 할게요. 또 복습하기도 좀 편하시게 다른 교재를 더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 설명해 드리는 것만 꼭 암기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제가 좀 가져와 볼게요. 여기 109의 문제 1번 문제가 요거였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이 거래의 종류, 회계 담당자의 첫걸음이라는 거래의 종류에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라는 세 가지 종류의 거래가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교환거래라는 것은 그 거래가 있던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했던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만 사용이 되어서 기록된 것을 우린 교환거래라고 불러요. 손익거래는 거래된 내용을 기록해 봤더니 거기에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있긴 한데 상대 계정 중에 하나가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사용됐다면 우리는 그걸 손익거래라고 하는데 그 사용됐던 수익이나 비용 금액이 총액이 거래 전체 금액하고 같았을 경우를 손익거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혼합거래라는 것은 이 손익거래에서 수익, 비용 요게 나타나긴 했는데 거래 전체 금액의 일부일 때 그런 거래의 기록 방법을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우선 여기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약했다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상품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출하기로 계약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밑에 이어서 매출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될까? 돈 받은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의 10%를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 차변에다가는요. 현금을 받았으니 현금 100만 원의 10%면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고 대변에다가는
현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합금으로 받은 것은 미리 돈을 받았다. 선자가 들어간 선수금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계정을 보니까 여기 현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선수금은 부채 계정이에요. 자산하고 부채 계정이 기록됐네. 그럼 얘는 어떤 거래에 해당이 될까요? 이런 것은 교환 거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를 보시게 되면 당월분 사무실 전화요금 5만 원과 전기요금 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대로 사무실 전화요금은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래요. 통신비로 쓰기로 했었죠. 이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통신비 해서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얘가 보통예금에서 실제로 회사에서는 다 이렇게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는 게 보편적이니까 두 가지 금액을 합친 15만원이 보통예금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만원은 뭔가 봤더니 전기요금이래요. 전기요금은 우리 뭐라고 쓰기를 배웠죠? 수도 광열비라고 배웠죠. 그렇죠. 수도 광열비 이렇게 해서 차변에는 비용 두 가지가 왔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15만원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자, 여기서도 계정을 보시게 되면 비용 계정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15만원 빠져나갔다고 했으니 보통예금은 자산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용된 계정은 여기 자산 계정과 여기 비용 계정이 나왔네요. 수익 비용 중에 총액 비용 총액이 15만원이에요. 그죠? 두 개 다 비용이니까 합쳐서 비용 총액과 거래 총액 금액은 15만원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거래 총액이 15만원, 비용도 15만원. 이렇게 비용이나 수익 계정이 거래 전체 금액하고 똑같았을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2번도 손익거래 맞네? 예, 맞아요. 설명 잘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거를 보면이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래요. 임차, 임대 구분하셔야 되죠. 이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고요. 임대료는 우리가 돈을 받는 경우니까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아 수익 계정으로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어떻게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회계급에서 어려울 때는 돈 받은 것부터 챙기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돈이 입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을 테니까 차변에다가 60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수익 계정이니까 임대료 해서 60만 원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자산 계정과 임대료라고 하는 요 수익 계정이 사용됐어요. 근데 전체 거래 금액이 6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하고 똑같죠. 이 수익 계정이.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손익 거래가 되는 거랍니다. 네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단기 차입금은 돈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 계정이 돼요. 내가 갚아야 될 거니까요. 장기 차입금도 얘는 1년 넘는 것이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부채예요. 그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갖고서는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봤더니 우선 여기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자기 자리가 원래 대변이었는데 지금 얘를 상환했다고 하니까 그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부채 계정을 써주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여기는 200만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두 가지 합친 금액을 상환했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은 통장에 잔고가 감소했겠죠. 즉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친 금액
300만 원이 이렇게 빠져나갔겠죠. 자, 그 계정을 또 보세요. 계정을 보시게 되면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부채계정. 여기 있죠, 부채계정. 보통예금은 자산계정. 그럼 이 거래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혼합거래가 아니라 여기 교환거래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혼합거래가 아니라 얘는 교환거래라고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틀린 올바르지 않은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얘가 안 나왔으니까 혼합거래를 갖다가 얘기해 드리게 되면 이런 경우죠.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다 하지 말고요. 편의상 차변에 단기차입금 해갖고 100만 원 갚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으면서 이자도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얘가 다 이체돼서 나왔대요. 그럼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빠져나갔을까요? 105만 원 이렇게 빠져나갔겠죠. 자, 이 계정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사용된 계정이 뭐뭐가 나왔어요. 여기 부채 계정, 얘는 비용 계정, 얘는 자산 계정. 즉 여기 그 자산 계정과 요거 부채 계정, 자산 부채 계정까지는 좋았는데 요 비용 계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비용 계정이 전체 거래 금액은 105만 원짜리인데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게 대표적인 혼합거래의 예인 거예요. 그래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요 문제 하나만 갖고 공부하셔도, 요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전산회계, 이건 유의 내용은요, 아주 기초 단계에서 회계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정도의 시험 문제예요. 회계 1급 넘어가게 되면 회계 1급부터는 이런 문제는 거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팁을 알려드리면, 문제 중에서 다음 이런 거래를 주고 얘가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혼합거래인지를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판단할 때 얘를 일일이 다 분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 내용에서 제일 첫 번째는 수익 계정이나 그 거래에서 첫 번째는 수익 계정 또는 비용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이 있다면 얘는 절대 교환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있는데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밖에 안 되면 혼합 거래가 되는 것이고, 전체 금액과 같은 수익과 비용 계정을 갖고 있다면 걔는 손익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2급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갖다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거래에서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수익과 비용 계정이 거래 전체 금액인지 또는 일부 금액인지 요거를 확인하게 되면 분계를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얘가 혼합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금방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거랍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또다시 교재 크게 보지 않으시더라도 앞에서 배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복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볼게요. 다음 중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결산할 때 대손상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대손상각의 말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대손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채권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주고서 아직 그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아직 돈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대가를 갖다가 받지 못했을 때 얘가 혹시나 돈을 갖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싸리 날리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 돈을 부도라든지 또는 등등 이유로 해서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면 걔의 채권, 받을 그 권리를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린 대손상각이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대손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채권, 걔를 갖다가 못 받게 되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이에요. 그걸 대손상각비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그러면 이 채권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못 받은 돈들, 즉 외상 매출금, 바드럼을 묶어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외에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형자산 중에서 뭐 차량운반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 이외, 즉 제품과 상품 이외 다른 것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준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린 기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받을 돈 중에서 못 받게 됐을 때 못 받을 것을 못 받게 되면 처리하는 계정이 대손상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바드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미수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부채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손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을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 채권, 자산 계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부채 계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단기차입금은 우리가 대손상각 처리하지 않는 계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갖다가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참고되게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재무상태표와 앞으로 설명 나올 손익계산서 계정들은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학습하시면서 자격증 취득하시고 실무 업무에서 회계 담당자로서 등등 하시려면 제가 강조하는 것들 어떤 선생님도 다 강조하겠지만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재무상태표의 규정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회계 2급에서 이 정도를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말귀를 알아듣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얘가 어디에서 뭘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산에는 뭐가 있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그럼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당좌자산에는 뭐가 있는데요? 당좌자산에는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기타 채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게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자본계정까지 여러분이 기본적인 틀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격시험에서 질문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다 대부분 여기서 나올 것이고,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이 참 많이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꼭 암기하세요.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아니, 이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정확히 외워요? 잘 외워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안 해보신 거예요. 나이가 60된 분도 40분 만에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마음만 있다면 제가 정말 회계 담당자로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시험에 또 얘기할 때도 대화할 때도 그렇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것이니까 가능하시다면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회계 1급까지 따면 다행이시긴 한데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실 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하나씩 보면서 반복해서 쓰세요. 제가 회계 원리에 수업할 때도 또 혹시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말이죠, 제가 회계
2급, 1급 할 거 없이 처음 특히 얘는 외우는 방법이나 한 번만 여기 들어두시면 따라서 시간만 투자하시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녹화 회계 원리에 아주 자세히 해놨어요. 이거 계정들 설명 들으시면서 한번 외워보실 분들은 회계 원리 요 파트에 있는 것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전체 계정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차근차근 잘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이거 여기 써놓고요.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 물어보고 있죠. 현금 계정이라고 하면 여기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첫 번째 계정인 현금 계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현금 계정 안에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현금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우리가 회사에서의 거래가 있을 때 기록할 때 현금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해요. 현금이 계정 과목이니까요. 그럼 언제 현금이라고 우리가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알고 있는 지폐 또는 주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금을 받았을 때 당연히 현금이라고 써요. 그런데 우리 그 회계 담당자들은요, 이렇게 지폐와 주화가 아니더라도 이 보통 지폐와 주화 이거 한국은행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거기 지폐나 주화에 보시면 한국은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것 이외에 이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증권, 종이 쪼가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도 우리 회계 담당자는 현금이라고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럼 이 통화 지폐나 주화 대신에 사용하는 이 통화 대용 증권은 우리 회계에서만 회계 담당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놓고 암기할 수 있다면 뭐 자주 쓰면은 전 암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선 타인 발행 수표라고 되어 있죠. 타인 발행 수표는 제일 많이 쓰여지는 그 수표가 당좌 수표예요. 당좌 수표는 거래처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당좌 수표거든요. 그걸 우리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고 불러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 즉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발행해준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당좌 수표라고 쓰면 안 돼요. 당좌 수표가 아니라 뭐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현금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자기업 수표 받으면 그것도 현금이라고 쓰세요. 가계수표 받아도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송금수표라든지 우편한 증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옛날에 많이 쓰던 것인데 지금은 다 수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에다가 맡겨놓고 내가 그 돈을 맡겼다는 증서를 우체국으로 받았을 때 그걸 우편한 증서라고 하는데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수표자가 붙으니까 여러분이 수표만 붙으면 다 현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수표 중에서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선일자 수표는 수표라는 것은요 은행에 가져가면 바로 일람이라고 그러죠. 제시하면 돈으로 줘야 되는데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서 1월 5일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1월 5일날 그거 가져가서 수표를 제시하면 현금을 바로 줘야지 되는데 이 선일자 수표는 오늘이 1월 5일인데 날짜는 1월 9일로 발행 날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1월 9일인데 수표는 수표인데 1월 9일을 찍혀 있는데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 나한테 내가 수표 가져왔다고 돈을 줄까? 안 줘요. 예, 이날이 안 됐기 때문에 발행 날짜가 이날인데 미리 발행해서 줬다는 뜻이에요. 보통 여러분 회계 2급 때는 선일자 수표에 대한 질문은 거의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정도 돼야지 이제 요거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요 수표자 붙었다고 무조건 다 현금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미리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고, 송금, 통지서. 보통 국고, 송금, 통지서는 여러분 직업과 관련돼서 우리 회계 담당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세금 납부하고 나서 환급 받을 때 거기 국고, 송금, 통지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돼요. 저도 뭐 법원 쪽과 관련된 것들은 별로 없는데 거기서도 법원으로부터 뭔가 돈을 받을 게 있으면 거기서 돈 얼마 이런 내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회계 담당자들한테 제일 많이 근접한 거는 뭐 각종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환급 받을 때 또는 이중 납부했을 때 국가에서 일정한 날짜가 돼 가지고 다시 되돌려 줄 때 그때 국고, 송금, 통지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근데 요즘 워낙 세무서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서는요, 옛날에는 저기 이 통지서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돈 찾으러 오라고 막 등등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통장으로 바로 먼저 이체해주고 며칠 있다가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돈 먼저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 다음에 뭐 공채라든지 사채, 이자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예요. 배당금 통지서도 배당금 지급할게요 라고 알려주는 통지서인데, 이걸 여러분이 물론 외우면 좋지만 처음 초급 단계에서 용어들이 많이 낯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대충만 들어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다 가져가면 바로 현금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화 대신에 사용되는 증권이라는 얘기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건 회계 담당자들이 이러한 증권들을 받았을 때 우리 회계 담당자가 현금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한번 보죠.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 자기합수표 여기 있죠. 그다음에 당사 발행 당좌수표. 당사라는 것은 우리 회사요.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거래처에다가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이 당좌수표라고 부르는데, 이 당좌수표를 갖다가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얘를 현금이라고 기록한다? 아니에요. 이거 현금 아니거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은 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발행한 당좌수표를 거래처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다시 그 거래처에서 우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줬어요. 대금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당좌예금이에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일 때 이런 당좌예금이라고 규정을 쓰는 것이고, 거래처에서 자기네가 발행해준 당좌수표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 바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좌예금이 여러분 회계 2급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용어를 잘 익혔는지 이해했는지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는 워낙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분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우편한 증서나 배당금 지급 통지표 다 여기 있죠. 얘네들은 다 현금이에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통화, 즉 지폐나 주화 대신 사용하는 통화 대용 증권, 증서, 종이 쪼가리들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두시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에서 상품의 순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지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상품의
순 매입 금액이라고 얘기 있잖아요. 이 상품의 순 매입 금액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총 매입 금액에서 매입 환출, 즉 반품이에요. 자,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습니다. 여기 용어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뿐이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회계 2급 때 이 용어들 배우는 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려요. 왜? 다 낯서니까요. 근데 회계 1급 과정도 세무 2급 과정도 등등 모든 과정이 여기서 사용했던 용어들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학습 연습만 하시면 많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즉 반품을 했다거나 매입 애누리 많이 배우셨죠? 그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금액은 내가 산 금액에서 뭔가를 그 금액을 갖다가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돈을 그만큼 안 줘도 된다는 뜻이죠. 요것들을 다 뺀 것을 우리는 순 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순 매입이라고 불렀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구매하는 그 모든 그런 자산들에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그 자산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상품을 샀는데 여러분 설명해드렸던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었어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는데 여기 부대비용으로 운반비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운반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순 매입액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순 매입액에 반대되는 계정은 순 매출액이겠죠. 우리가 팔았을 때에도 매출하고 반품 들어온 거 그만큼 빼줘야 될 거고요. 매출하고 깎아주기로 했던 거 애누리나 할인 이것도 빼줘야 될 거고,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받을 금액 걔를 순 매출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하는데 발생하는 이 부대비용 있죠. 이 부대비용을 우리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순수하게 뭘로 처리해야 된다? 매출하고 별도로 얘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똑같이 운반비라고 할지라도 부대비용은 얘는 판관비가 되는 것이고, 매입할 때의 이 부대비용은 상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장사할 때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지 운반비 별도로 쓰게 되면 우리 손해보지 않겠어요? 자, 그런 차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다면은 여기 단기 상품 매입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만 원이래요. 근데 상품 매입했는데 할인해 준 게 얼마랍니까? 3,000원. 상품 매입 뒤 매입과 관련된 취득, 요 상품 살 때 부대비용이 2,000원 더 발생했대요. 2,000원. 그다음에 상품 매출 애누리.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 상품 매출인지 상품 매입인지 이런 거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이건 매출은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매입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매출 애누리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상품 매입액 5만 원에서 매입 할인, 매입할 때 얼마 빼줬다 그랬어요? 3,000원 빼줬다 그랬었죠? 그러면 4만 7천 원이 되겠죠. 순 매입액 중에서 순수하게만 따진다면 4만 7천 원이었는데 와라 부대비용이 발생했네. 얼마? 2,000원. 그러면 합쳐서 순 매입액은 얼마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 4만 9천 원이 답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시는지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번 문제를 보게 되면 5번. 다음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가 뭐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거래 요소를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수익 발생, 비용 발생인데 이 거래 8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 8요소에 따라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쓰여져 있는 것과 대변의 또 네 가지, 이렇게 차변의 자산의 증가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표시하는 걸 결합관계라고 불러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회계 1급, 세무 2급을 배우시는 분도 이 결합관계하고 분계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합관계는 거래 8요소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용어로 답하는 것을 결합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갖다 결합관계에 있는
이런 통합 계정을 뭐 현금이라든지 보통 예금이라든지 계정 과목으로 표시하는 걸 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본 것 중에서는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라고 물어봤죠. 여기 있는 게 뭐 있어요? 보니까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있는 요소니까 안 되죠. 비용의 발생 여기 있죠. 그럼 이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네요.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있죠.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도 대변에 있죠. 그래서 답은 무엇이 됩니다. 비용의 발생이 바로 여기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쉽게 이거 다들 순식간에 암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혹시 또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드리면, 여기 재무상태표 있었죠?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은 자산으로 표시했었고,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기정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손익계산서 규정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여기 차변은 비용계정, 대변은 수익계정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지금 제가 써드린 요게 다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고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예요. 즉 증가고요. 부채하고 부채, 자본도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 자기 자리 아닌 것들은 다 감소예요. 자산이 대변에 와 있으면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대변에 와 있으니까 감소. 얘도 감소.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자기 자리에 있으면 발생이라고 써요.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 그 다음에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 그래서 발생이라고 그러는데 뭐 설명해 드렸지만 혹시를 위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가 증가 감소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 소멸이라는 용어로 쓴다고 했었죠. 왜 이런 말을 써요?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은 그 다음해로 2월이 돼요. 그 잔액들이 2월되는 특징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 계정은 그 해에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비용은 12월 31일 즉 결산 과정에서 그 해에 결산이 맞춰지게 되면 다 소멸시켜서 잔액은 절대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단기에. 그런 거에 반해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증가, 감소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외상매출금 계정이 자산 계정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이 자산 계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 그 잔액이 전년도에 발생했던 그 외상매출금을 못 받고 마감한 후에 기초 외상매출금에서 그 잔액은 자기 자리, 자산의 자기 자리는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기초가 오게 되고 기말에 마감되면서 여기 기말 그 잔액 또는 차기월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요거 배울 때는 요 자리가 전기월 자리예요. 전기월 그걸 갖다가 기초 잔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여기 차기 2월 되는 자리, 여기 차기 2월 되는 자리가 대변에 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전기월 또 기초 잔액이라든지 차기 2월 기말 잔액 위치만 보더라도 얘가 자산인지 자산 계정인지 부채 계정인지 자본 계정인지 수익 계정인지 비용 계정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잔액도
자기 자리에서 하는데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기초 잔액 전기월 자리가 차변에 오는 것이고 마감할 때는 반대편인 차기월 대변에 이렇게 온다는 얘기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자리가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어서 차변에 어떤 증가되는 요소는 차변에 증가되는 요소로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감소되는 그런 항목들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상매출금의 그 여기 총계정원장의 모양에서 외상매출금이 어떤 경우에 증가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외상매출금 우리가 매출을 하고서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외상매출금 발생액 요게 대변에 증가하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당연히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금액이 줄어들겠죠. 또는 돈 받지는 못했는데 이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대손 처리한 것만큼은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변 자리에 든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오는 것들이 다음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급수 불문하고 총계정원장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 매출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무에서조차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총계정원장 모양에서요. 가번에 보시게 되면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면 얘 아직 돈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을 못 받은 것은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요 가는 바로 요 차변에 오는 항목이 되겠죠. 즉 증가하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자로 간단하게 여기다가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얘는 차변에 와야 될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 말뜻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만큼은 외상매출금 받을 게 감소한 게 되죠. 그래서 이 외상매출금 감소에 해당되는 것은 이 두 번째 거 니은이 여기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 보시면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보통예금으로 현금을 회수하던 현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던 회수가 된 것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얘도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은 잔액은 감소하게 되니까 여기 회수액 여기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라에 보시면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근데 이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에 관련된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 외상 매출금과는 상관이 없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회계 2급 수준에서는 여기 대손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대변에 온다는 얘기인데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다는 뜻으로 이런 경우에 당연히 외상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얘가 감소하겠구나. 대변 자리에 오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나하고 답은 요 2번이 답이 된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인 경우에는 다음 중 재무 상태표 상에서 기말 재고자산이 5만원 과대 계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무상태표상에서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는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상품을 뜻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라는 말 뜻은요 목적 자체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기말 재고 자산이 5만 원 과대 계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또 외워놓으면 별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명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구할 때 요 공식 총계정원장의 모양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걸 크게 옮겨놓고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총계정원장을 사용해서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기 총계정원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다. 제가 쓰기 위해서.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2급에서는 우리 재고자산은 상품 계정을 주로 다룹니다. 상품 계정이었을 때 상품은 재고 자산 계정이에요. 증가 항목이 자기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 재고가 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단기 매입하게 되면 상품을 단기 매입하게 되면 상품이 증가하게 되겠죠. 장기 매입은 대변의 항목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여기 기말 기초 상품이 재고자산이어서 자기 자리가 기초 재고가 차변에 오는 것처럼 반대 마감을 하게 되면 기말 재고 좀 차기 오른 대변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할 때 이 방식을 쓴다는 걸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매출 원가가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서도 볼 때 상품의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즉 상품을 팔려고 갖고 있던 거, 전년도에 팔고 남았던 거에서 단기에 매입한 이 상품을 더하게 되면,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게 되면 그 차이가 바로 매출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간단하게 숫자를 갖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기초재고를 갖다가 얼마라고 쓸까요? 요 기초재고가 매출원가 5만원이 갔습니다. 기초재고가 1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팔고 남았던 상품이 10만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올해 또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만원어치를 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팔 수 있는 상품 얼마치를 갖고 있었냐면 여기를 60만원어치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판매 가능액은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한 거를 판매 가능액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니까 이것도 중요한 용어랍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60만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다 팔고 나서 연말에 기말에 가보니까 여기 기말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었느냐고 한다 그러면 15만원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여기다가도 15만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여기 총계정원장의 모양에서 봤을 때 60만원에서 15만원을 빼게 되면 지금 창고에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15만원어치 밖에 없대요. 처음에 우리 얼마치 갖고 있었는데 10만원 단기 매입한 거 50만원에서 60만원어치 있었는데 15만원 남아있다면 나머지 45만원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예, 그거 다 팔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여기 45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재고자산이 5만원이 과대 계상이 됐대요. 과대 계상이 됐다는 것은 기말 재고자산이 우리가 창고에 있는 거 15만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5만 원어치가 더 과대 계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얼마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5만 원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있었던 금액은 기말재고로 여기에 10만 원이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었었겠죠. 그죠? 아까는 여기 매출원가가 45만 원이었었는데 5만 원이 과대 계상됐다는 것은 원래는 10만 원이었다는 뜻이었었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됐어야지 맞는 말이었을까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그럼 얼마 매출원가가 됐어야지 정상적이었냐면 여기 두 개 더한 거에서 10만 원을 빼게 되면 여기 50만 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요걸 보고서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요 상품 매출원가 계산하는 요 공식과 여러분이 그 재무상태표처럼 계정들을 암기하는 것처럼 손익계산서의 구분 요 순서를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지만이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용어에서 여기 보였을 때 당기순이익 어디 있어요? 당기순이익 여기 밑에 있어요. 매출원가 어디 있어요? 매출원가 여기 있어요. 영업이익 어디 있어요? 영업이익 여기 있어요. 바로 이런 과정, 이런 계정들이 물어봤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앞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그 차액을 우리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그 다음에 그걸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용어들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얘도 뭐 외워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는 우리 실무 담당자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공식이 바로 얘예요. 그래서 얘하고 이 손익구분은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세트 문제식으로 출제되는 게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기말 재고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가 15만 원에서 과대 계상되었을 때니까 10만 원인 거하고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여기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얘가 문제인 거예요. 매출원가가 45만 원이었다. 이렇게 5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을 때에는 매출원가가 45만 원이었는데 제대로 했더니 매출원가가 50만 원으로 증가를 했죠. 글쎄 이런 과대 계상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걸 물어봤어요. 나타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과대 계상이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느냐면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었어요. 이렇게 100만 원이었었고 우리가 과대 계상된 금액 얼마를 썼어요? 과대 계상되면 매출원가가 45만 원이죠. 45만 원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100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면 55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편의상 판관비는 0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영업이익도 55만 원 그대로 나오겠죠. 자, 영업의 수익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영업의 비용도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똑같이 55만 원 되겠죠. 법인세 비용도 없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5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회계 2급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내용 나오면 정말 정신이 없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자, 기말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되었을 때 15만 원이었고 매출원가 45만 원 요거 갖다 적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당기순이익이 5만 원 과소계상이 된다 그랬는데 원래대로 적혔었더라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정상이에요?
여기 50만 원이 정상이었었어요. 그죠? 50만 원이 맞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돼요? 똑같이 50만 원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과대 계상되는 바람에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되면 상대 계정인 매출원가 계정은 과소 계상이 돼요. 자, 이것도 잘 표시해 볼게요. 기말 재고가 화살표로 한번 해볼까요? 과대 계상이 되면은요,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이 된다. 왜? 두 개 합쳐서 60만 원이 돼야 되는 건 변동사항이 없는데 얘가 커지니까 당연히 얘는 작아지겠죠. 왜? 둘이 60만 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가끔 이렇게 표시도 해요. 이거 전반적인 거 고급 회계에서 많이 쓰는 얘기긴 한데, 매출원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용 계정이고, 기말 재고는요,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매출원가 계산할 때 재고자산에서 비용 계정인 매출원가는 감소, 반비례하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과대 계상이 되면 원래 10만 원이었던 요 금액 매출 여기서 우선 뭘 해볼까요? 매출원가부터 해볼게요. 매출원가만 요거 비교해 보세요. 자, 매출원가가 원래 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45만 원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과소로 기록됐습니까? 과대로 계상됐습니까? 과소가 됐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5만 원이 오히려 지금 과소 계상이 된 거예요. 뭐가 커지니까? 기말재고가 5만 원 과대 계상되니까 매출원가는 5만 원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는 5만 원이 과소 계상이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맞는 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총이익을 비교해 볼게요. 매출 총이익도 원래는 50만 원이어야 되는데 55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얘는 50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55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과대 계상이 된 건가요? 과소 계상이 된 건가요? 얘는 반대로 과대 계상이 된 거예요. 얘는 10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10만 원이어야 되는데 15만 원이 됐으니 5만 원만큼 과대가 된 거고, 얘는 50만 원이어야 되는데 45만 원밖에 안 되었으니 과소가 됐다는 뜻이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매출 총이익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런데 요 매출 총이익의 계정이나 요 밑에 줄줄이 나오는 영업이 다른 건 다 없다고 계산하니까 여기도 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였었고요. 여기도 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도 50만 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익이라고 불렀던 것들은요, 다른 게 다 없다고 가정하니까 매출 총이익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몽졸이 이익자 붙은 것들은 다 과대 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영업이익 5만 원이 과세됐다. 여기 영업이 50만 원이어야 되는데 55만 원 계상됐으니까 얘도 과대 계상된 게 맞죠. 그래서 영업이익 5만 원 과대 계상 얘도 맞아요. 당기순이익도 여기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다 과대 계상됐죠. 그죠? 그래서 이익은 다 항상 얘는 중간에 과대 계상이 됐는데 얘가 과소 계상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뭐 중간에 다른 게 끼어 들어간 게 아니라면 그 방향성 재고자산이 하나 잘못 기록 과대 계상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도 과대 계상, 영업이익도 과대 계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얘도 과대 계상,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조차도 과대 계상. 재고자산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5만 원이 과소계상되는 게 아니라 얘도 과대계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과소계상이라고 했으니 이런 과소계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차기 이월되는 재고자산은 5만 원이 과대계상됐다. 지금 여기 차기 이월되는 게 바로 기말재고라고 그랬었죠. 원래는 10만 원이어야 되는데 15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얘가 차기 이월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기말재고라고 또 부르고요. 차기 이월 되는 게 5만 원 과대계상된 거 맞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맞는데 여기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됐다고 해서 틀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회계 1급 이상부터 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매출원가 계산할 때 계정들의 그 방향성을 한꺼번에 정확히 암기해 둘 수 있는 팁이란 얘기예요. 자,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 관계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증가다, 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증가한 거는 과대계상이라고 표현하고 감소한 것은 과소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자산이 증가하니까 비용은 감소했죠.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익은 증가하죠. 그죠? 이익이 5만 원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요 옆에다가 증가하는 항목으로 이익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이익은 매출 총이익이 됐던 영업이익이 됐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됐던 당기순이익이 됐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요. 자,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본 계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있죠?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증가 과대계상한다. 즉 자산과 이익과 자본, 법인세 비용 이 네 가지 계정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자산은 과대계상됐는데 이익은 과소계상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 계정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비용 계정만 얘만 반비례 관계예요. 비용이 증가했다. 그럼 자산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익도 감소하게 되어 있고 자본도 법인세 비용도 다 감소한다. 이렇게 공식처럼 일단은 암기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 이해할 때 지금보다는 오히려 회계 1급, 세무 2급 여기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질 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만 이렇게 해놓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요거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요 관련된 문제로 아주 많이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이긴 합니다. 회계 2급보다는 보편적으로 회계 1급, 세무 2급 그 급수가 높아질수록 이런 문제를 많이 내게 되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의 구분 이 용어들을 우리 회계 업무에서는 엄청나게 시험 포함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매출 총이익은 뭐에서 뭘 뺀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지, 그 사이에 판관비는 뭔지 이런 요거를 꼭 암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매출원가는 계산하는 공식이 요거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게 되면 관련된 문제 여러분이 기출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앞으로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익구분에서 바로 여기 금액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전에 그 손익구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하고는 똑같은데, 자, 주어진 자료를 한번 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뭐가 좀 차이가 있는 문제인지. 보기를 보니까 매출액이 2천만 원이래요. 매출액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분을 암기해 놓지 못하시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자, 2천만 원을 이렇게 써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나와 있죠? 매출원가 바로 있네요. 빼는 거니까 여기 빼기 표시돼 있죠? 1,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요?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 빼니까 600만 원 나오겠죠. 아, 매출 총이익이 600만 원이구나.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네요. 자, 그럼 여기 계산한 건 빼놓을게요. 매출액 계산했고요. 매출원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복류생비,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자, 비용, 급여 이런 네 가지 비용 계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손익구분의 요 공식을 외워봤다면 여러분이 요거 써보면서 한 5분만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써보고 그러시면 5분, 10분 안에 외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그 외운 거 순서대로 기록을 해보시면 금방 여러분 거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온 거 그 다음 이슈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이 계정들 비용들 중에서 판관비에 속하는 것인지 똑같이 비용인데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우리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을 판관비라고 부르고요.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영업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복류생비,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영업활동할 때 회사에서는 당연히 장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뽑죠. 그러면 그 직원들을 뽑는데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여기 급여, 이건 영업활동과 아주 지대하게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서 이는 판관비예요. 그리고 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뽑은 직원들이 직원들한테 세우는 비용 또한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복류생비도 판관비예요. 자, 이 두 가지가 판관비이고요. 여기 이자 비용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자 비용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내는 비용이에요.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선생님, 돈 빌린 거 영업활동 하려고 돈 빌렸는데, 물론 영업활동을 위해서 빌린 돈은 영업활동을 위해서 쓰이겠지만 그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여기 영업외 비용에 해당되고요. 유형자산 처분수실,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들인데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 그런 자산들이에요. 근데 얘를 처분할 때 손실이 났다? 그 손실은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우리가 샀던 금액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손실을 본 거라는 뜻이므로 얘도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옆에 이번에 이 문제 푸시면서 또 요것만 교재 찾아보고 일일이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판관비는 이런 것들을 판관비라고 해요. 특히나 여기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수업하면서 들어는 보셨을 텐데 얘도 판관비라는 거, 즉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요. 즉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에요. 자, 여기 영업의 비용은 요 내용들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여기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요 영업이익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랍니다. 뭐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반복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요 내용들 메모해 놓고 또는 시간 되면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래요. 그럼 판관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복류생비 30만원과 급여 200, 230만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판관비로
230만 원 이렇게 쓰시게 되면 나머지 차익이 영업이익이 되겠죠. 600만 원에서 230만 원 빼게 되면은 여기는 370만 원이 남겠죠. 370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겠네요. 여기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익구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최소한 영업이익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판관비가 뭔지, 판관비 여기에 영업활동에 해당되는 비용이 아닌 거 영업의 비용하고 구분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찾을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란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회계 공부하시면서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실무 업무 할 때도 많이 중요한 것이라서 잘 익혀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현재라면 12월 30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대손충당금은 지금 기말 때 실제로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기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 있었다고 얘기했냐면 2천만 원이 있었대요. 2천만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이라는 말 뜻은 지금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 현재 2천만 원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 지금 기말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기말 12월 31일은 다 됐으니까 이 채권 돈 회수할 때는 당연히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이 금액을 회수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1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이 기말 채권 잔액 2천만 원 중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1%는 지금 돈을 회수 못할 것 같다.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등등한 이유로 이만큼은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예상한 거예요. 그게 대손충당금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2천만 원의 1%니까 2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좀 예상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서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매출채권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물 얘기하는데, 요걸 매출채권 중에서 외상매출금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써져 있고, 밑에 대손충당금에서 여기 20만 원이 이렇게 쓰여져서 재무상태표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액은 2천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1980만 원 이렇게 잔액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여기는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용어들도 많이 물어보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1980만 원 장부가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손충당금은 좀 말뜻을 해석해드리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2천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2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외상매출금 얼마나 실제로 주머니에 받을 수 있을까요? 1980만 원이요. 실제로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금액이에요. 뭐 확실한 금액이 아니라 장부가액 추정. 이렇게 표시가 되더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기초냐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로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20만 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기록한 1번이 답이 된다는 말이죠. 뭐 다른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보기를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을 알면 이건 눈으로 보고도 금방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그 수업 기출문제 풀어드린 것만 보시더라도 반복적으로 수차례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거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을 얘기해요.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다. 사용 목적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요. 영업용이라고도 사용해요. 또는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 제목에서는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그다음에 비품, 그다음에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얘를 다 우리 영업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유형자산들은요, 사용하게 되면 취득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걸 우리는 감가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가격이 감소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감소하는 걸 1년 단위로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1년 동안 이 자산이 얼마나 감소했지? 하나 예로 차량 운반구요. 차량 운반구 우리 살 때 1,000만 원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년 단위로 감가상각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감가상각 방법이 주어진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정액법이라는 게 있대요. 정액법이라는 말은 그 금액,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년 그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일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률법은 금액은 일정하지 않은데 매년 그 비율이 만약에 5%라고 하면 매년 그 유형자산의 그 감가 가격이 떨어지는 비율이 매년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한테는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 2급에서는 주로 정액법하고 정률법 두 가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나오니까 우선 용어들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연수 합계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유형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 금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보니까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세 가지 나왔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이 선입선출법은요,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의 가격을 기말 재고를 결정하는 방법.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린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말에 재고자산이 얼마가 남았지? 라고 계산할 때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선입 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 평균법, 그 다음에 총 평균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입 선출법. 요 네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개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 단가를 기말 재고에 대해서 재고자산이죠. 기말 재고 결정하는 기말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이렇게 속해져 있던 거예요. 요즘 전산회계 회계 인정 기초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방법, 이 용어들을 익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이것들은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아마 수업하면서 다들 들어보셨는데 아직 정리가 잘 되시지 않았다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기 나온 용어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되셨으면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니까 또 뭘 물어보느냐 하면 다음에 지출 내역 중에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라고 얘기 나와 있죠. 판관비 아까 나왔던 요 내용들이에요. 자, 출장. 당연히 직장에서 업무를 위해서 출장 가잖아요. 그러면 여비교통비는 판관비겠어요. 영업 외 비용이겠어요. 판매 영업활동과 관련있으니까 이런 판관비예요. 자, 두 번째, 거래처 대표자. 거래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 대표자의 결혼식 화환구입비, 거래처금 접대비에 해당되죠. 이것도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거래처 대표자한테 이런 거 보낼 필요가 없겠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거래처니까. 거래처는 거래처에 이런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접대비를 뜻하는 것이고, 얘는 영업활동가 우리 장사하면서 거래처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판관비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입금의 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자를 받건 이자를 주건 간에 얘는 돈에 대한 대가예요. 이자를 받는 것도 이자를 주는 것도 돈에 대한 그 대가이기 때문에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까 나왔던 유형자산 처분이 여기 이자 비용하고 유형자산 어디 갔어요? 처분 이익이나 손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얘는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판관비 비용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으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건 가구, 나가 요거는 답이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풀어보시면서 저도 설명을 반복적으로 회차마다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고, 특히나 제가 이렇게 자세히 PPT까지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복습할 때 이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정리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또는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는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러분이 회계 이급 과정에서 여기 자본 계정, 특히나 보통은 개인회사에 대한 것을 상대로 배우게 되긴 하는데, 회계 우리 일원에서 기본적으로 회계 2급에서 회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자본 잉여금은 여기 자본은요 법인인 경우에 자본 구조예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요거 외우실 때 자본 계정도 여기까지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어떻게 설명을 먼저 드릴 거냐면 자본 계정에는 크게 통합 계정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써볼까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법인의 자본 계정은 5가지가 통합 계정으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 잉여금. 잉여라는 건 뭔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본 조정. 그리고 또 계정이 너무 우리 일상생활하고 사용하던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생소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외워놓고 몇 번 반복하시면 이것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런 계정이고, 마지막 5번째는 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우선 자본 계정에는 5가지의 계정이 있고, 그 5가지 계정 각각에서 우선 구분해야 될 것은 자본 잉여금.
여기도 잉여금이라는 말이 있고요. 맨 밑에 5번 이잉여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 자본 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뭔가 돈이 더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번에는 여기 요 과정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요것만 구분하셔도 아주 크게 많이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뭔가 남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은요, 영업 활동에 의해서, 즉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당기순이익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이 들어가 있어요. 영업 활동 결과로 뭔가 돈을 벌게 된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거 학습하시면서 자본 계정에는 5가지가 있다. 아물아물해서 몇 분 안에 한번 외워보시고요. 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고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내용은 좀 어렵지만 이 같은 간에 뭔가 초과금 차익, 처분 이익, 뭔가 남는 것들이죠. 아, 요런 게 있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회사라고 그랬는데 주주와의 거래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있고 요거에 반대되는 걸 우리는 자본 조정이라고 불러요. 주식 발행을 했는데 초과금이 들어왔다면 주식을 싸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대적인 거거든요. 감자 차익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자 차익이 있다면 감자 차손도 있어요.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긴다면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도 생겨요. 그리고 자본 조정 계정에 하나 더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회계 1급 때 아마 더 자세히 이제 하나씩 다 배우실 텐데 지금은 계정 정도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요것도 사실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회계 2급 단계에서 자본 계정의 요 구분까지 암기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되게 용어들이 계정들이 어렵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여기 세무사회 여기 그 회계 2급에서는 어떨 때 보면 이게 회계 1급에 해당되는 건지 회계 2급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금 좀 어렵다 생각하는 문제들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시기상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계정들이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만 물어보기는 했어요. 회계 2급이라고 해서 회계 2급 문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출제할 때 구분해서 이렇게 정도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 뿐이지 회계 담당자라면 급수에 상관없이 다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거 여기에 배치를 해놨다. 문제를 내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본 잉여금에 해당 뭔가 지금 남은 거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있죠. 감자채 여기 있죠. 자기 주식 처분이 여기 있죠. 임의 적립금. 임의 적립금은 여기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지금 설명해도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본 계정에 5가지가 있다. 최소한 첫 번째 자본 잉여금, 그다음에 자본 조정 반대되는 거니까 자기 주식만 포함해서 요거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회계 1급 공부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기 물론 당연은 해당되지 않는 거요. 임의 적립금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항목의 합계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 또 물어보고 있죠. 이 재무상태표의 그 계정들을 암기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이 문제들은 무지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문제죠. 계정으로 따지면 당기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범, 외상매입금과 지급범을 합쳐서 우리는 매입채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다음에 기타 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이 2가지 계정을 합쳐서 기타 채무라고 부르고요.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도 있어요. 얘가 유동부채인데 문제에서는 요 유동부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 요거 유동부채죠.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이에요. 1년이 넘어가는 건 장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부채예요. 선생님 왜 비용이란 말 붙었는데요? 이건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미지급금하고 같은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미지급 비용은 기말에 즉 12월 31일 마감하면서 주로 회계 담당자들이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명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끝에 비용자 붙었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에요. 미지급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미지급금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금, 예수금은 보통 세금 같은 경우죠. 4대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띄어서 잠깐 보관하는 돈이므로 얘 또한 마찬가지로 1년 이내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저희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도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렇게 배우는 것들은 거기 하나씩 추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죠.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예수금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부채로. 자, 그 다음에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여기 성급금이라는 계정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성급비용 그래서 비용자 붙었다고 비용 계정이 아니라 성급금이에요. 비용인데 성급 미리 준 거예요. 보험료 관련 대표적인 것들이긴 한데요. 다시 나중에 기말 결산한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성급 비용은 성급금 여기 나와 있는 성급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급금은 부채가 아니라 우리가 자산이라고 여기 지금 써져 있죠. 성급금 자산 계정이라서 얘도 쓸 필요가 없어요.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여기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여기 있죠. 외상매입금도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540만원, 590만원, 그 다음에 890만원, 92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920만원 2번 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큼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구분해서 정확히 시간 내서 꼭 암기하세요. 조금 전에 왔던 문제에서 자본계정까지 포함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어차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계속 봐야 될 거고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건 뭐 당연하겠죠.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하나 왔나 봤더니 당좌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찾으래요. 당좌 자산 여기 있죠. 매출 채권 여기 있네요. 현금 여기 있네요.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성급금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었죠. 성급금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요 바로 요 유형 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형 자산. 그래서 당좌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를 고르세요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유형 자산이라는 것은요, 제가 사용 목적으로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우린 유형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영업용이라고 부른다기도 했었고 업무용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유형 자산을 샀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우선 건물 한번 해볼게요. 건물을 샀는데 건물 살 때 취득세, 등록세라는 걸 반드시 납부해야지 돼요.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을 사지 않았더라면 낼 필요가 없는 세금들이란 말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이를 갖다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 기록을 해주세요. 이런 말 뜻입니다. 말 뜻은요.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란 말이 있는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 계정으로 사용된 돈을 기록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는 또 어떤 걸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유형자산을 갖다가 취득했을 때 내용 연수만큼 그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한 번에 다 그 자산을 비용 처리하면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걔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를 나누어서 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갖다가 취득하고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 유형자산 금액에 자산에 포함시켰다가 똑같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그 금액이 자산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긴 했는데 별반 금액이 크질 않아요. 그럴 거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하지 말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때그때 비용 처리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항목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기에서 1, 2, 3, 4 보는 것처럼 얘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건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건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용어도. 내용을 보면 자본적 지출들은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큰 금액들이 보편적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건물에 피난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건물에다가 피난시설을 설치하는데 돈 한두 푼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피난시설을 갖다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자본적 지출에 속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진출이라고 한다면 건물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100억짜리 내용연수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몇 년 안에 무너질 것 같은데 돈 크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용기간 연수가 연장되죠. 이런 경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의 내부 조명기구. 건물의 조명기구 교체하는데 건물값에 비해서 조명기구가 그렇게 비싼가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기구 교체하는 거 보통은 얘를 뭐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느냐면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금액이 과다하게 그 다음에 피난시설 같은 거 해놓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건물에 투입되는 자산의 값어치를 월등히 높이거나 뭐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원상복구, 원상회복이에요. 개념이. 원래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비용들, 크지 않은 비용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도 사용한단 말이죠. 이런 것 같은 거. 뭐 도색한다. 건물을 갖다가 다 낡아서 건물 도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바닥 창틀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즉 이거 상당 품질 향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이 아까 증축 얘기 같은 거 품질 향상 리모델링 하는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어떤가요? 물어봤어요. 이런 게 단기 비용,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교재에서 자세하게 또 한번 읽어보고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구분할 줄 아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문제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실기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